자, 교과서 44페이지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와 건강이라는 부분입니다. 물질대사와 건강.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생명체의 물질대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관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는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에너지 대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에너지 대사의 균형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우리의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자,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죠. 그리고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섭취량은 우리가 먹는 거 얼마만큼 먹는지, 그리고 소비량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쓰는지, 얼마나 우리가 활동적으로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3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우리는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장 이상적인 가운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저울을 보면 얘네들이 수평을 이루고 있죠.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똑같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랑 쓰는 게 똑같다면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비정상적인 걸 봐야겠죠. 자, 왼쪽에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먹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실 요즘 선생님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주말에는 집콕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운동기관도 지금 문을 거의 다 닫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 사람들은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자,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3대 영양소를 섭취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단위체들을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로 가져가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몸은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우리 몸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왜? 지방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탄단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우리 몸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방이 우리 몸에 많아진다. 그럼 그게 뭡니까? 비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가 섭취보다 훨씬 많은 경우를 봅시다. 자, 보통 이거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먹는 거는 조금 먹으면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자, 실제로 선생님도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좀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이제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살을 뺀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루에 방울토마토, 두부 뭐 이런 것만 먹고 운동을 무슨 하루에 막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정말 에너지 대사 균형 없이 이상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번 크게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생활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요만큼 필요한데, 근데 들어오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거를 분해해서 쓰겠죠.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들을 분해해가지고 얘네들을 통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방 함량,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일단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영양실조가 올 수도 있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쌤이 병원에 실려간 이유가 요거겠죠? 자, 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느냐? 자, 면역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체의 주 성분이기도 하고, 또는 면역 반응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단백질 자체가 이제 몸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면역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섭취보다 소비가 훨씬 많으면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대사량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대사량들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리고 일일 대사량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기초대사량. 자, 요거는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뭐 헬스장이나 뭐 운동기관 같은 데 가면은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뭐 살이 잘 빠집니다. 요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기초대사량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심장 박동에 드는 에너지 양,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량, 뭐 호흡 운동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은 다 제각각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많아도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우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방의 양보다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근육 조직은 지방 조직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데 근육량이 많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활동대사량이 뭐냐면은 기초대사량 외에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데 드는 에너지량, 운동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량, 식사를 하는데 드는 에너지량, 뭐 걷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잠자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 같은 걸 말 그대로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에너지 양인 거죠. 자, 그리고 일일 대사량이 있는데 요거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일일 대사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은 기초 대사량 들어가 있고 활동 대사량 들어가 있고 기타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기타는 여기 쌤이 적어놓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거를 왜 기초 대사량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요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데 왜 이건 따로 생각을 할까요? 자, 이거는 사람마다 음식물의 섭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따로 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일 대사량에는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가 포함된다는 점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교과서 45페이지를 보면은 탐구 해가지고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알아보기라는 탐구가 있습니다. 자, 요 탐구 역시 물질대사와 건강 파트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하루 동안 자신이 섭취한 에너지량이랑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량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과연 적정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로 설정을 한 값이니까 계산하는 방법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너지 섭취량. 자, 여기 보면은 표에 각 음식물당 해당하는 에너지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먹은 음식물에 해당하는 거를 다 더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에너지량이 얼만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쌀밥을 한 공기 먹었대요. 쌀밥 한 공기는 300kcal죠. 자, 그리고 피자를 2조각 먹었대요. 피자는 한 조각에 411이니까 822kcal가 될 거고, 삶은 달걀은 한 개 먹었으니까 100kcal, 탄산음료는 2캔 먹었으니까 188kcal, 사과는 한 개 먹었으니까 150kcal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총 다 더하면은 1560kcal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섭취한 에너지량이 1560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학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요게 계산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 방법은 꼭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요러한 표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활동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는데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가 중요해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에너지 소비량이죠. 에너지 소비량은 단위가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활동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어떤 걸 곱해야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나올까요? 자, 분모와 똑같은 거를 곱하면은 얘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표에 나오는 거에서 자신의 몸무게랑 그리고 그걸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했는지 시간을 곱하면은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중이 50kg인 경우입니다. 근데 체중은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 하루에 들쭉날쭉 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곱하기를 하는 게 계산에 편리합니다. 자, 먼저 잠자기를 8시간 했대요. 잠자기는 1시간에 0.9kcal를 소비하니까 8시간 했으니 7.2kcal. 자, 공부는 1시간에 1.9이니까 6시간에서 11.4kcal. 자, 밥 먹는 거는 1시간에 1.6이니까 2시간에 3.2.
자, 그리고 TV는 6시간 봤네요. 1시간에 1.1이니까 6.6. 그냥 서 있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2.1을 소비하니까 2시간이니까 4.2kcal가 됐겠네요. 자, 그러면 총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쌤이 빨리 계산을 해봤더니 32.6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 체중 50kg을 곱해야 된다 했죠? 자, 50kg을 곱했더니 1630kcal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의 경우는 섭취량과 소비량을 비교해 본다면 섭취량은 1560인데 소비량이 1630으로 소비량이 훨씬 많네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먹은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체중이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섭취한 거랑 소비한 거를 계산을 해서 내가 적정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과서 46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사성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대사성 질환이란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이 우리 배웠듯이 물질 대사가 굉장히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 에너지 균형을 항상 잘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오랜 기간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된 결과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대사성 질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질병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당뇨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요거는 말 그대로예요. 당, 포도당이 어디에 섞여 나온다? 오줌 속에 섞여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포도당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쵸? 세포호흡을 할 때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비정상적인 경우라는 거죠. 근데 오줌 속에 섞여서 포도당이 많이 나가게 된다. 요거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 병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원래 우리 항상성 유지에서도 봤듯이 혈당량은 일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원인이 크게 우리가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통 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도 종류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 얘가 바로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자, 인슐린은 우리 바로 뒤에 가면 호르몬 부분에서 배울 테지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얘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또는 세포가 얘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혈당량이 높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오줌에 계속 당이 섞여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대사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고혈압. 자, 이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 질환입니다. 혈압 역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현대인들에게 빈번한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소 또는 고혈압이 대표적인 유전병 중 하나이죠. 유전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역시 뇌졸중이나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합병증으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지혈증을 봅시다. 고지혈증은 우리 교과서 48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고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지방 성분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방 성분은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동맥, 경화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인 거죠. 자, 48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피가 제대로 흐를 수 없게 되고 관련 질병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간 봅시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있을 때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술 많이 마시는 어른들이 지방간이 심하다고도 하죠.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얘는 비만이나 약물 복용 같은 게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역시 지방간도 심해지면은 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요 총 4가지의 질병들 있죠. 얘네들은 보통 비만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이러한 대사성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맞춰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대사성 질환들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사성 질환의 예방 방법 4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침, 점심, 저녁 꼼꼼하게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량이 높은 음식, 음료수 같은 거는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키기는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말 그대로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량을 늘려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네요. 현대인들은 활동량은 작은데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방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물질 대사 내용은 여기까지고 역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 양의 상대적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요 그래프는 지금 우리 앞에 배웠던 1일 대사량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 양에는 기초 대사량도 들어가 있고 활동 대사량도 들어가 있고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도 있겠네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억, 기초 대사량은 1일 대사량에 포함된다. 지금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니은, 활동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은 뭡니까? 자, 얘가 바로 기초대사량이죠. 활동대사량은 요게 아니라 하루 동안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자, 얘는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는 겁니까? 요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다.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포로 쌓여가지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비만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옳은 애만을 찾아서 고르래요. 자, 학생 A.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자, 얘는 맞고. 학생 B.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당연하죠.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입니다. C.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거는 대표적인 비만에 의해서 초래되는 질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생 C도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물질 대사 단원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을 항상 철저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항상 질문을 생활화 해가지고 선생님을 괴롭히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단원인 항상성과 몸의 조절 파트 부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혹시나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예습도 한번 하고 수업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